잘할게요. 제발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수냐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 가셔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초봄의 아침 햇살이 읍내 장터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소달구지를 끌고 온 장꾼들이 좌판을 펼치느라 분주했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흥정소리가 뒤섞여 장터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길바닥에 자리를 깐 노파가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를 저으며 손님을 기다렸고 저 멀리 약장수의 북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북저기는 장터 한켠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단우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곳곳이 찢어진 옷은 한때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때가 묻어 있었고 맨발은 핥과 상처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작은 손에 꼭 쥔 빈 바가지만이 유일한 소지품이었습니다. 뺨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배고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단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이미 그 소리에 익숙해진 몸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양에서 물건을 떼어온 듯한 상인 하나가 단우 앞을 지나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려던 상인이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상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허리춤에 찬 돈주머니에서 동전 한 잎을 꺼내 단우의 바가지에 툭 던져 넣었어요. 어서 먹을 것이나 사거라.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단우에게는 그 한마디조차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단우는 고개를 들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단우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스쳤습니다. 상인의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스르르 뻗어나왔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그 손은 능숙한 솜씨로 상인의 허리춤에 매달린 돈주머니를 풀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조용해서 상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착한 일 하나 했다는 듯 뿌듯한 표정으로 장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단우는 바가지를 움켜쥔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인이 곧 돈주머니가 없어진 걸 알아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장터 중앙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 저번 장날에도 저기 서 있지 않았소? 그러게 말이여. 불쌍하긴 한디. 이상하게 저 애가 나타나면 꼭 누가 돈을 잃는다 카더라고. 귀신이 곶감 축내듯 재물이 사라진다는 소문 들었소? 요즘 장날마다 그런 일이 있다지 뭐여. 단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몸을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과 경계가 뒤섞인 그 눈빛들이 단우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단우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가자.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단우는 끌려가듯 발을 옮겼어요.
맨발이 차가운 돌바닥을 스치며 아팠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좁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 바빴습니다. 국수를 파는 노파는 손님에게 그릇을 건넸고 약장수는 신나게 북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골목으로 사라진 작은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우는 끌려가면서도 장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흥정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활기찬 소리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자신은 결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단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그림자가 단우를 집어삼켰습니다. 장터 뒷골목은 앞쪽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썩은 냄새와 오물이 가득한 좁은 길이었어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단우는 팔을 잡은 손의 힘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맨발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찔렸지만 아프다고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팔을 잡은 남자는 철구였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듯 보였지만 얼굴 곳곳에 새겨진 상처 자국들이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쇠막대기처럼 단단한 팔뚝에는 힘줄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시원찮아. 철구가 퉁명스럽게 내뱉더니 갑자기 단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기 소리가 좁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단우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허름한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철구가 문을 거칠게 밀어 열자 안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둘 더 있었습니다. 멍한 얼굴로 낡은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한 아이는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비단 조각, 동전 몇 입, 은비녀, 약재 꾸러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왔구나. 안쪽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느긋한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림자 속에서 남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백기였습니다. 한쪽 눈 위로 깊은 칼자국이 지나가 있었고 그 흉터는 그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오늘은 몇 잎이나 긁어 모았느냐? 백기가 단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건넸어요. 안에는 몇 잎의 동전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백기는 바가지를 들여다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고작 이것뿐이냐? 사람 연민 끌어내는 것도 재주인데 너는 그 재주가 부족해. 단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대꾸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백기가 창고 안쪽으로 걸어가며 다른 패거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떠냐? 창고 구석에 앉아있던 사내 하나가 비죽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양 상인 돈주머니 하나 건졌습니다. 은자 선양은 들었을 겁니다. 잘했다. 백기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내가 비단 조각을 꺼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이건 양반댁 마님 보따리에서 빼낸 겁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패거리들이 돌아가며 오늘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누가 어느 상인에게서 얼마를 빼앗았는지, 어떻게 눈을 속였는지 떠들어댔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돗자리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구가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 아이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돗자리 위에 쓰러졌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다른 집 따윈 없어. 철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쓰러진 아이는 움츠러들며 울음을 삼켰어요.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기가 단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단우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단우는 그 차가운 손길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는 울음 교육이 더 필요하겠구나. 백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긋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어요. 잘 들어라. 장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때 바로 그때 울어야 한다. 그리고 울 때는 눈을 들어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봐야 해.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약하게 먹는다. 백기가 단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표정 하나하나가 돈이다. 슬픈 표정, 불쌍한 표정, 배고픈 표정. 그걸 잘 만들어야 우리가 먹고 산다. 알겠느냐?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장터의 소리가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뒤척이는 소리, 누군가 삼키는 흐느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단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천장 틈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저 멀리서 반짝이는 별빛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살 수 없을까? 단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만이 단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낙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낙이 등에는 약재를 가득 실은 보따리가 실려 있었고 그 옆을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걸었어요. 윤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윤서가 앞서 걷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방 도령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날씨도 좋고 봄철이라 약재 구하려는 사람도 많을 게다. 둘은 익숙한 솜씨로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방 앞이라고 쓴 작은 깃발을 세우고 보따리에서 약재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어요. 인삼, 당귀, 감초, 작약. 각종 약재들이 작은 광주리에 담겨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장터가 열리기도 전부터 단골 손님 몇이 찾아왔습니다. 약방날이 지난번에 지어주신 약 먹고 기침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다행이구려. 봄철 감기는 빨리 잡아야 하는 법이니.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서는 옆에서 약재를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약방은 고을에서 신뢰받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정직했고 약값도 터무니없이 받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약재를 정리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장터 한가운데 어제 본 그 아이가 보였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 윤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아이요, 지난번 장날에도 저기 서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단우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구나. 불쌍한 아이로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약재 정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거지 아이라면 왜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걸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를 도와 약재를 달고 손님들의 증상을 들으며 바빴어요. 하지만 틈만 나면 단우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 손님이 잠시 뜸해지자 윤서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윤서는 보자기에 떡 한 조각과 물병을 싸서 들고 단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단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마른 손과 파랗게 질린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 받아. 윤서가 조심스럽게 떡을 내밀었습니다. 단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떡 냄새가 코를 스치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괜찮아. 먹어도 돼. 윤서가 다정하게 말하자 단우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어요. 너무 빨리 먹다가 목에 걸려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윤서가 재빨리 물병을 건넸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단우가 물을 마시며 겨우 진정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 너 여기서 혼자 자니? 윤서가 물었습니다. 단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그 질문에 단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외운 말을 하듯 굳은 목소리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엄마, 아버지, 다 없어졌어요. 단우의 대답은 짧고 단조로웠습니다. 윤서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이의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킨 대로 말하는 것처럼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몰라요. 밤에는 어디서 자는데? 단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윤서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저 멀리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손님이 오셨다. 알겠습니다. 윤서는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단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배고프면 우리 약방으로 와. 알았지?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윤서가 약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단우 쪽을 신경 쓰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장터 한복판에서 단우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배고파요. 엄마. 단우의 울음소리가 장터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사람, 떡을 건네는 사람, 가엾다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낙네 하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둑이야. 내 돈주머니가 없어. 윤서는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단우가 울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릴 때 다른 곳에서 도둑질이 일어났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윤서는 단우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고 아버지의 심부름도 많았어요. 단우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약방 뒷마당에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읍내 소문을 꺼냈습니다. 요즘 장터에 도둑들이 기승이라더구나. 관아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다는데. 도둑들이요? 그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이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짜고 하는 일 같다고 하더라. 윤서는 낮에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우의 울음, 사람들이 몰리는 순간, 그리고 도둑질,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도둑들과 한패일까? 아니면 이용당하는 걸까? 윤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단우의 떨리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다고 윤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아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날이 아닌 평일 한낮이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그곳이 이렇게 썰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바람만이 빈 좌판 사이를 쓸쓸하게 지나갔어요. 그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깨에 짐꾸러미를 맨 노인이었어요.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여러 고을을 떠돌며 물건을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다음 고을로 넘어가야 하는데 박노인은 중얼거리며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다음 고을까지는 하루 정도 걸릴 거였어요.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때 장터 뒤편 골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였어요. 박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상관할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박노인은 숨이 막혔어요. 철구가 단우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찮냐고. 철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손이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박노인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서면 오히려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박노인은 일부러 헛걸음을 뒤졌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리는 척했어요. 어이쿠. 큰 소리와 함께 짐꾸러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철구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박노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짐을 주우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발을 헛디뎠구만. 철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바꿔 대충 웃어 보였어요. 아이고, 노인장.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괜찮아. 그런데 자네들은. 박노인이 단우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어요.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 말입니까? 제 동생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훈계하던 참이었습니다. 철구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알았어요. 저건 거짓말이라는 걸요. 형제 사이라면 저렇게 눈빛이 다를 리 없었습니다. 철구의 눈에는 애정 따윈 없었어요. 오직 폭력과 통제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렇구만. 요즘 아이들 버릇 가르치기 참 어렵지. 박노인이 짐꾸러미를 다시 챙기며 슬쩍 품속에서 엿 한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단우에게 다가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린 것이 배고프겠구만. 이거라도 먹어라. 철구가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철구. 백기였습니다. 백기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상황을 살폈어요. 한쪽 눈 위의 흉터가 햇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박노인을 훑었어요. 장터에 새로 뜨는 얼굴이군요. 백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박노인은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근처 고을 장시를 돌아다니는 늙은 장꾼이지요. 그렇습니까? 백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노인과 백기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를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범상치 않다는 걸요. 눈빛에서 냉기가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어둠 속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음 고을로 가야 해서요. 박노인이 짐을 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단우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엿 조각을 꼭 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단우와 박노인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단우의 눈에서 박노인은 무언가를 보았어요.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었어요.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다른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떠돌이 도둑패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다 국어를 시켰습니다. 박노인의 아들도 그렇게 잡혀갔었어요. 박노인이 관아에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떠돌이 행상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어요. 오히려 박노인을 의심하는 눈초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는지, 맞아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박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직도 아팠어요.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박노인은 골목을 벗어나 장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번엔 모른 척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짐꾸러미를 내려놓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다음 고을은 내일 가도 되겠지. 박노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요. 아들을 구하지 못한 그때처럼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았어요. 짐꾸러미를 펼쳐 물건을 내놓으며 눈으로는 골목 쪽을 계속 살폈습니다. 저 아이가 다시 나타나면 이번엔 제대로 살펴봐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 아이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대장날이 밝았습니다. 큰 장이라 불리는 이날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장터로 향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먼 고을에서 온 상인들이 비단과 옷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들어왔어요. 세곡을 관리하는 관리들도 보였고 양반과 마님들이 가마를 타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장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어요. 도둑단의 은신처에서는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백기가 패거리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오늘은 큰 장날이다. 평소보다 몇 배는 많은 사람이 몰릴 거야. 백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릴 목표는 두 곳이다. 첫째, 세곡 관리의 돈계. 둘째, 저 멀리서 온 비단 행상. 패거리들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큰 목표였습니다. 성공하면 한동안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어요. 아이 미끼는 둘을 더 투입한다. 단우는 중심과 한복판에 세워라. 철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디에 배치할까요? 한 놈은 세곡 관리 근처, 다른 한 놈은 비단 행상 쪽에 세워라. 시간차를 두고 울게 하면 사람들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 거다. 백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우가 중심가에서 울면 사람들이 몰릴 거였어요. 그 틈을 타 다른 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들통나더라도 다른 아이가 또 울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사이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만약 포졸들이 움직이면? 철구가 물었습니다. 백기가 비웃듯 대꾸했어요. 그때는 각자 도망로로 빠지면 된다. 오늘처럼 사람 많은 날엔 쫓아오기도 어렵지. 단우는 구석에서 떨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큰 일을 벌인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자신의 역할도 중요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철구가 단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크게 울어야 한다. 아예 쓰러질 듯이 울어라. 알겠나?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장터는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약방 앞에는 윤서가 아버지를 도와 약재를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서의 눈은 계속 단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끝까지 따라가야 해. 윤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손님에게 약을 건네면서도 틈만 나면 시선을 단우 쪽으로 보냈습니다. 박노인도 대장날에 맞춰 장터를 찾았습니다. 일부러였어요. 짐꾸러미를 펼쳐놓고 물건을 팔면서도 눈은 백기 일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백기 일당 주변을 서성였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이 있는지 관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했어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장터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흥정소리, 웃음소리, 짐승 울음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어요. 바로 그때 단우가 중심가 한복판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울음이었습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 좀 보게. 얼마나 굶었으면 저리 우는가. 사람들이 단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사람, 떡을 건네는 사람, 밥을 퍼서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순식간에 단우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골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도둑이야. 세곡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단우 쪽에 몰려 있었어요. 누가 도둑인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우가 우는 순간, 사람들이 몰리는 순간, 그리고 도둑질이 일어나는 순간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윤서는 단우의 발치 주변을 유심히 봤습니다. 낯선 발자국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같은 얼굴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그중 한 사람의 옷자락을 눈에 담았어요. 왼쪽 소매가 찢어진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박노인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도둑들의 동선을 쫓았어요. 한 명이 빠르게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백기는 장터 한켠 높은 곳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망로도 이미 점검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중앙에서 한 상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내 돈개를 잃어버렸다. 분명 여기 뒀는데. 그 상인은 비단 행상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난동을 부렸어요. 포졸을 불러라. 이 장터에 도둑이 들끓는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장터를 지키던 포졸 둘이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장날마다 도둑질이 있다더니 관아에서 뭘 하는 거야? 포졸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서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오. 백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손짓으로 패거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흩어져라는 신호였어요. 윤서는 이 혼란 속에서도 단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 장날의 흥겨움은 온데간데없고 의심과 공포만이 남았어요. 포졸들이 장터에 들이닥쳤습니다. 6명이나 되는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장꾼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멀쩡히 장사하던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제 짐을 뒤지십니까? 포졸날이 저는 이 고을 토박이입니다. 제가 도둑질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보따리를 풀고 수레를 뒤지고 심지어 사람들 옷자락까지 확인했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단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서 백기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마라. 계속 울어라. 단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계속 울어야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걸요. 그래야 백기 일당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포졸 하나가 단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단우를 내려다봤어요. 너 이 장터에서 자주 보이는 놈이지? 단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포졸의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대답해라. 어디 사느냐? 저는. 단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는 순간 백기가 교육시킨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아버지 다 없어졌어요. 포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어요. 또 거지 새끼로구나. 에이, 가거라. 포졸이 손을 휘저으며 단우를 내쫓았습니다. 단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바로 그때 윤서가 포졸에게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약방 앞에서 한 발짝 나섰다가 다시 멈췄어요. 저 아이가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윤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단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혹시 단우가 정말 도둑의 일원이라면 아이도 벌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용당하는 거라면 자신의 침묵이 아이를 더 오래 고통 속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윤서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무언가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박노인은 한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장터를 뒤지는 모습,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모습, 그리고 단우가 떨고 있는 모습을요. 박노인이 조용히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저 아이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군요. 윤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박노인이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저도 저 아이가 걱정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윤서는 박노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세상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죄를 짊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노인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포졸들이 한참을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둑들은 이미 훔친 물건을 빼돌린 뒤였어요. 포졸들은 투덜거리며 장터를 떠났습니다. 장터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단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둑단 은신처로 돌아가는 길, 단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잃었어. 나 때문에 장터가 이렇게 됐어.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은신처에 도착하자 철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밥을 던져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법 해냈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단우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손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백기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성과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잘했다, 모두들. 오늘 제법 큰 것을 건졌어. 백기가 단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다정한 척 말했어요. 단우야, 너도 잘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전혀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이 골목의 다른 아이들이 대신 맞는다는 거 알지? 단우는 고개를 들어 백기를 바라봤습니다. 백기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살고 싶으면 울어라. 계속 울어야 한다. 알겠나? 단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단우는 몰래 골목 끝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장터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웃음소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단우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철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철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단우는 돌아서려 했지만 철구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단우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도망칠 생각 말아라. 내가 도망치면 다른 애들이 대신 맞는다. 철구가 단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단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장터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단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건네준 떡의 따뜻함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나에게 진짜로 말을 걸어온 사람. 그 기억만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장날이 아닌 밤이었습니다. 약방 뒷마당에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어요. 윤서는 마루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단우의 떨리는 눈빛, 포졸들에게 쫓기는 사람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사라진 도둑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서야.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도 잠을 못 자는구나. 무슨 걱정이 있느냐? 아버지가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낮에 장터가 어수선해서요. 그래, 요즘 들어 장터가 예전 같지 않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시각에 누가 찾아올까요? 아버지가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시오? 약을 사러 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자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말입니다. 내일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약이 필요해서요. 박노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지만 약방을 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박노인이 재빨리 윤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윤서는 그 눈빛을 알아차렸어요. 얘기하자는 신호였습니다. 윤서는 아버지가 약을 짓는 소리를 들으며 박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노인장, 조용히 하게. 저 아이 얘기를 해야겠어.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가 속삭였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게도 옛날에 아들이 하나 있었네. 윤서는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다른 고을에서 일이었지. 떠돌이 도둑패가 아이들을 데려다 국어를 시키고 그 틈에 도둑질을 했어. 내 아들도 그렇게 잡혀갔었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관아에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증거가 없다고 떠돌이 행상의 말을 어찌 믿겠냐고 했지. 그러는 사이에 내 아들은 죽었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어. 얼어 죽었는지 맞아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도 모르겠더군.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노인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네. 억울한 아이가 또 나오게 두고 볼 수 없어. 이번엔 구해야만 하네. 박노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돕겠어요. 저 아이를 구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관아에 무턱대고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야. 증거가 필요해.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아이와 도둑들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야 해. 장날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훔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야 하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장날마다 기록하겠어요. 저 아이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적어두겠어요. 나는 포졸 중에 믿을 만한 자를 찾아보겠네. 사람 구실하는 포졸이 한 명쯤은 있을 거야.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더 큰 화를 입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나섰다가 윤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네.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줬더라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르지. 바로 그때 안쪽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어요. 약이 다 됐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약을 받아들고 몸을 일으켰어요. 고맙습니다. 약값은 얼마입니까? 다푼입니다. 박노인이 돈을 건네며 슬쩍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박노인이 약방을 나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저 노인과 무슨 얘기를 그리 오래 나눴느냐? 아, 그냥 약값 흥정을 좀 했어요. 윤서가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 자거라.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네, 아버지. 윤서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틀에 기대어 앉아
어둠에 잠긴 장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섰다가 저 아이가 더 큰 화를 입으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윤서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낮에 본 장터의 배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우가 서 있던 위치, 사람들이 몰려든 방향, 그리고 도둑질이 일어난 곳.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표시했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더 자세히 봐야 해. 놓치는 게 없도록. 윤서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단우야. 우리가 꼭 널 구해낼 거야. 윤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다시 장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날은 달랐어요. 윤서와 박노인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터가 열리자 윤서는 약방 앞에서 평소와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수첩을 꺼내 단우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저 사람 왼쪽 소매가 찢어진 옷. 아까도 봤어. 세 번째야. 윤서는 눈으로 사람들을 쫓으며 수첩에 빠르게 적었어요. 같은 얼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같은 모자를 쓴 사내, 상처가 있는 얼굴, 비슷한 걸음걸이. 모두 패거리의 특징이었어요. 박노인은 장터 한쪽에 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백기 일당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옆에는 포졸 하나가 평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앞세워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까? 포졸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포졸은 박노인이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겨우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관아에서 비교적 성품이 곧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게. 오늘 분명 그 짓을 할 거야. 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덤비면 안 되네. 내 신호를 기다려야 해.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하니까.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단우는 여느 때처럼 장터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가지를 들고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터를 돌아보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늘은 냄새가 수상하군. 백기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낯선 눈들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백기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위치에 패거리들을 배치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철구가 단우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크게 울어야 한다. 아예 쓰러질 듯이 해라. 단우는 그 지시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장터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단우가 휘청거리며 앞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단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불쌍한 것, 저리 어린 것이. 사람들이 단우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 주변을 살폈어요. 단우가 우는 순간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저기 저 사람, 왼쪽 소매 찢어진 옷, 지금 저 상인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 윤서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졸과 박노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작은 손짓이었지만 박노인은 알아챘습니다. 저기에요. 윤서가 작게 외쳤습니다.
저 아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이에요. 포졸이 움직이려는 순간 백기가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눈이 재빨리 윤서와 박노인 쪽을 향했어요. 들켰군. 백기는 즉시 허위 소동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미리 심어둔 다른 아이가 장터 한켠에서 일부러 넘어졌어요. 아이고, 다쳤어요. 아이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장터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기 아이가 다쳤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누가 도둑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포졸이 당황한 얼굴로 박노인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저들의 수법이네. 혼란을 만드는 거야. 박노인이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우는 우연히 한 상인의 돈주머니를 철구가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철구가 다른 패거리에게 돈주머니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떡을 건네주던 따뜻한 손, 괜찮아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이대로는 안 돼. 단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철구가 건네는 돈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단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돈주머니를 낚아채 상인의 발 앞에 떨어뜨렸어요. 이게 뭐야? 철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인이 돈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내 돈주머니야. 여기 있었네. 상인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철구가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포졸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철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놈, 꼼짝 마라. 백기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우가 배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 녀석. 백기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섰다가는 자신까지 잡힐 거였어요. 백기는 몸을 돌려 장터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졸이 철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을 잡았다. 다들 보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철구가 발버둥 쳤지만 포졸의 힘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윤서가 단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단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윤서가 단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단우는 윤서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번엔 백기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단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아이야.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하지만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철구를 붙잡았지만 다른 도둑들은 사라진 뒤였어요. 그리고 백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아이를 앞세워 도둑질을 했다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윤서는 단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단우의 작은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포졸들이 철구와 그의 패거리 몇 명을 붙잡아 끌고 갔어요. 철구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입 닫혀라. 포졸이 철구의 등을 밀쳤습니다. 뒤따라오는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놈들이 장터에서 도둑질을 해왔다더라. 아이를 앞세워서 그랬다니 참 나쁜 놈들이지.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포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사건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들이 장터에서 도둑질을 일삼았다는 게 사실이냐? 포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굶주린 아이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돈주머니를 넘기는 걸 여러 사람이 봤다.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구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인정하면 형벌이 더 무거워질 게 뻔했으니까요. 포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느냐? 박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와 약방 처자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 아이가 울 때마다 도둑질이 일어났습니다. 윤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 날 관찰했습니다. 저들은 패거리로 움직였습니다. 윤서가 품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장날마다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냐? 포교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우의 위치, 주변을 배회한 사람들, 도둑질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모든 게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포교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포교가 단우를 가리켰습니다. 단우는 윤서 뒤에 숨어 떨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며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아이도 공범일 수 있지 않느냐? 포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서가 급히 나섰어요. 아닙니다. 저 아이는 매번 맞았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힌 걸 제가 봤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우를 향한 걱정이 묻어났어요. 포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는 일단 관아에 두겠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 머물러야 한다. 감옥이라니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법이 그러하다. 아이든 어른이든 조사 중에는 가둬야 한다. 포졸들이 단우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단우는 윤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도 눈물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 금방 데리러 올게.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을 따라갔어요. 관아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까지 가두다니. 불쌍한 것. 하지만 포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둑이 한둘이냐? 아이 하나 구하자고 관아가 다 덤벼들 수는 없다. 포교의 말에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포교님. 박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이렇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떠돌이의 말을 어찌 믿느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절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장터 상인들 중 몇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돈주머니를 잃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저 도둑들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포교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알았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포교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관아 뒤편 백기는 담장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구가 잡혔고 단우가 관아에 갇혔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단우가 입을 열면 나까지 잡힌다.
백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단우를 없애야 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백기는 남은 패거리 몇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관아 감옥으로 간다. 두목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패거리 하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기는 단호했어요. 저 아이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알겠느냐? 패거리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관아 감옥 안 단우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 축축한 공기, 그리고 두려움. 단우는 무릎을 껴안고 떨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서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감옥 문틈 사이로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그릇이었어요. 따뜻한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단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야, 윤서야. 몰래 가져왔어. 단우는 그릇을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손에 전해졌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해. 윤서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어. 단우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맛이었어요.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관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관아 뒤편은 고요했어요. 달빛만이 담장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셋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백기와 그의 패거리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감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해라. 들키면 안 된다. 백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패거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담장 그늘 아래 박노인과 포졸 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백기가 단우를 없애려 올 거라는 걸요. 저들이 오면 신호를 주겠네. 박노인이 포졸에게 속삭였습니다. 포졸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기 일당이 감옥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백기가 패거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패거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어요. 횃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꼼짝 마라. 백기는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려 했어요. 패거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뒤쫓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백기는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밤이슬에 젖은 돌길이 문제였습니다. 백기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백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졸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 백기의 팔을 붙잡았어요. 잡았다. 다른 패거리들도 하나둘 붙잡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추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관아 마당에 횃불이 켜지고 포교가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도둑 두목을 잡았습니다. 포졸이 백기를 끌고 왔습니다. 백기는 이를 갈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내 놈이 두목이구나. 포교가 백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아이를 데려와라. 포교의 명령에 포졸이 단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단우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왔어요. 관아 마당에 백기와 단우가 마주 섰습니다. 백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입 다물어라. 백기가 낮은 목소리로 단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웠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단우를 바라봤어요. 저는 길에서 버려졌습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라고 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맞았습니다. 단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장터에 설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울면 누군가 돈을 잃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단우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저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단우가 고개를 들어 포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포교는 단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기를 향해 물었어요. 이 아이 말이 사실이냐? 백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인정이었어요. 이미 붙잡힌 철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이용했습니다. 철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은신처에 훔친 물건들이 있습니다. 장터 뒤편 골목 창고에 다 있습니다. 포졸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에서 훔친 물건들을 가득 가져왔어요. 비단, 돈주머니, 은비녀, 약재.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 증거다. 포교가 백기를 노려봤습니다. 내 놈들의 죄는 명백하다. 아이들을 이용해 도둑질을 일삼았으니 엄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백기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관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제 돈주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제 비단도 있네요. 피해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관아 마당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포교가 단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할 것이냐? 집은 있느냐? 단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윤서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모두가 윤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약방에서 심부름이라도 시키며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윤서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단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윤서 아버지가 단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노인도 다가왔습니다. 단우야, 다음에 만날 때는 장터에서 우는 아이가 아니라 떳떳이 물건을 사는 아이로 보자꾸나. 박노인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단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다시 장날이 밝았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소달구지, 장꾼들, 흥정 소리가 가득했어요. 약방 앞에서 단우가 약재 꾸러미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윤서에게 말했어요. 누나, 이거 다 날랐어요. 고생했어, 단우야. 윤서가 미소 지으며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단우는 물을 마시며 장터를 바라봤어요. 예전엔 저기 울며 서 있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아이가 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기 늘 울던 거지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지. 대신 저 아이가 있잖아. 약방 심부름하는 그 아이 참 부지런하더라고. 단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거지도 불길한 징조도 아니었어요. 그저 단우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단우는 약방 앞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새로운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미끼가 아닌 한 사람으로요.